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강연들이 거의 취소가 됐는데 우리 유학대학은 강의를 계속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연구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대학 교수들이 일정 기간 공부를 하면 연구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물론 이제 그냥 공짜로 쉬는 게 아니고 이 연구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또 논문으로 제출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코로나도 겹치고 또 지금 막 논문을 이제 막바지 지금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스케줄이 거의 다 취소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물론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강연을 하지만은 유치 쪽에서도 대중강연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 강연을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꾸준하게 하는 편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의 강연을 못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우리 팀장님 전화 와가지고 제주 지역에서는 진행을 하니까 선생님 좀 내려와 주십사고 해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물론 매주 이제 제주하고 이제 집이 제주니까 매주 제주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면서 다닙니다. 엊그제는 마스크 꼈는데 땀방울 맺히더라고요. 근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 제주대 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확진됐다 이렇게 되면 학교도 큰일 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다녀요. 근데 제주 와서 조금 느끼는 거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마스크 끼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정확하게 하자면은 여러분들 다 마스크 끼셔야 됩니다. 실내에 있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 끼고 강의를 해야 돼요. 비말이 튀기 때문에.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를 벗은 상태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착용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조금 요 며칠간은 다니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자, 제가 강연을 하는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본래 제 전공이 중국 고대사입니다. 중국 고대사도 전체 우리 제주도 내에서 중국 고대사 전공자가 저 딱 한 명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한 형편이죠. 물론 이제 한국사나 제주사 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 강연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재미있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동아시아사, 특히 중국사, 일본사, 내지는 저런 유목민족들, 북방민족사 이런 거 전공하는 학자들이 제주에는 사실 없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관련된, 동아시아와 관련된 강연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거절을 못합니다. 제가 거절을 하면은 다른 육지에서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이제 유학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강연을 해드린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5, 6년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학대학은 강연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친이 유림이십니다. 본래 제가 이제 유학자 아들이고 부친이 유림이시고 물론 요즘에 성균관이 굉장히 어지럽긴 하지만 저희 부친께서도 성균관장 직대까지 지내신 그 어른이세요. 유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림사직에 저도 이제 밟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유학대학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거절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다른 데 가면은 이 한말 유림들 얘기도 많이 해드립니다. 한말에 어떻게 해서 우리 유림들이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처신을 했고 일제시대 때 어떤 고초를 겪었고 물론 똑같습니다. 그때도 유림들 중에서는 일제에 구역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경하원이라고 하는 일제가 그 유령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유림들을 갖다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산 김작숙 선생님에 의해서 성균관이 다시 복원이 되고 성균관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후 90년대 이제 최은덕 과장님 시절에
굉장히 어지러운 사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지금 막 이 수습이 안 되는 지경이죠. 수습도 안 되고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이번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새로운 관장님 선출이 되셨던데 제발 좀 이 혼란스러운 게 종식이 돼서 우리 그 유자들이 이제 유자라고 그러잖아요. 유자 유림들이 좀 나쁘끄럽지 않은 그런 성균관 그런 향교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말고 이제 제주향교에서 8월에도 이제 강연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주향교에서는 이제 제가 그 우리 한국 유림들이 조선시대 말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림들의 이 항맥들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그때 또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 전공 분야입니다. 제 전공 분야인데 제가 전공이 옛날 고대국가의 그 토목사업 전공자입니다. 토목사업. 옛날 그래서 MB 정권 때는 제가 굉장히 도망 다녔어요. 도망. 특히 이제 제가 그 운하 전공을 했기 때문에 수리사업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도로 닦는 것, 도성을 건설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수리사업이라고 그래서 제방 쌓고 운하 만들고 이 고대국가 특히 진시황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한나라 때까지 그런 수리사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귀국했을 때 마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였어요. 4대강 한다고 막 난리칠 때. 저 그때 막 도망 다니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개도 했다시피 제 저서 중에 하나가 동서양 역사 속의 공공건설과 국가경영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책이 중국 고대의 수리문화라고 하는 게 수리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속된 말로 이제 중국에서 4대강 사업한 거예요. 옛날에.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역사를 통치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역사로 보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가지고 명분으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대중들에게 잘못 전파되는 경우가 정치인들 혹은 정부에 의해서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인터뷰 요청도 안 하고 이제 제 책 더 찍어달라는 거 찍지도 않고 4년을 도망을 다녔어요. 제가 2009년도에 제주도에 왔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이제 제가 이 교수 공채할 때 저희과 교수님들, 노 교수님들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제주대 사과의 노 교수님들께서 아주 젊었던 저한테 이제 각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저에게 공개 강의를 제가 이렇게 제 전공 분야를 가지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딱 던지셨는데 그러면 정 선생은 이 지금 현 정부에서 벌이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역사 문제하고 틀린 이 현실 문제를 딱 던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행위는 존재하지만은 그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의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게 그릇돼 보이지만은 예상치 않게 30년 뒤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오히려 저게 100년 후에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역사는 당대 일을 평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어도 한 세대 지나간 다음에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진시황 때 한무제 시기 때 그 수리사업 황하 취소한 거 전공을 했는데 당신 생각할 때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은퇴를 한 2, 3년 남겨두신 노 교수님께서 툭 던지시는데 이게 저는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분하고 제가 의견이 달라버리면 저도 참 난감하잖아요. 제가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대답. 여러분들 국가가 경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토목사업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로 닦고 제방 만들고 우리 공항 만들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제가 요즘에 우리 왜 제주사회 갈등이 제2공항 문제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잖아요. 제가 주도를 하는, 리더를 하는 연구단에 저희 이제 연구 교수들이 굉장히 이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간섭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학자로서의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저는 관여는 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하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15년 시점 후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15년 후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는 것이 학자들의 몫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순수했던 연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잘못 쓰여질 때 내지는 어떤 목적을 가졌는데 이 목적에 의해서 연구가 왜곡되어질 때 이럴 때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전에 한나라 시대 때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할 때 지금 오늘 제가 강연을 해드릴 뭐 진시황이나 항고조 유방이나 여태우 이런 인물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똑같이 중국에서도 황하를 치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진 황제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제 때인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수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중국은 황하를 잘못 다스리면 나라 망합니다. 이 홍수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농사 망해버리면. 그래서 전설 속의 우임금이 황하치수를 잘해가지고 천자의 자리를 선양을 야위를 받은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이 치수 사업입니다. 2000년 전에 홍수가 또 심하게 난 거예요. 또 이 국가가 돈이 있어야 이 토목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국가 돈 없으면 토목 사업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돈과 노동력이 드는 겁니다. 5대 국가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황제가 성제가 전국에다가 포고령을 내립니다. 황하치수를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기에 패러디가 나오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세상에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수리기술자들이죠. 토목기술자들이 막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도 있고 사상가들도 있고 그 중에서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는 그 가양이라고 하는 인물의 문장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명했던 수리기술자야 가양이 상소를 올립니다. 수리, 물을 다스리는 데는 상중하책이 있다고 시작을 합니다. 상중하책. 상책. 가장 좋은 책략은 옛날 우임금이 치수했던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손대지 말고 자연 그냥 생긴 그대로 강을 흘러가도록 홍수 터지면 물길 바뀌면 물길을 바뀌니까 놔둬버리는 게 제일 상책이다. 이걸 상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생각하면 생태주의자나 환경주의자들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람이 그렇게 이게 제일 상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그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사람들이 살면서 황하 주변에 마을을 꾸리게 살게 되고 농경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됐는데 자연 그대로 놔둬라 해버리면 그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의 훼손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만 강화시켜서 방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조금 제방을 좀 튼튼하게 쌓고 물길이 급격하게 안 변하도록 약한 곳만 보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중책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책이 있겠죠. 하책. 여러분들 하책은 뭐였을까요? 가장 하책. 딱 한 줄 나옵니다.
강제로 강의 물기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전혀 생각 안 하고 취소해야 되니까 그냥 돈 들여서 강을 직선으로 쭉 만들어 버리든지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 밀어버리는, 무조건 토목사업으로 그냥 밀어버리는, 그게 가장 하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여러 토목사업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비교를 해보면 과연 그때 당시 토목사업들이 과연 중책이냐 하책이냐 바로 나옵니다. 상책은 좋기는 한데 안 된다라고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공적으로 완전히 바꿔버릴 것이냐, 아니면 자연과 최대한 조화롭게 하면서 토목사업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고민을 했다. 그리고 황제는 그것을 보고 받아들였다.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사대강 사업은 30년, 40년을 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가의 치수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0년, 40년을 두고 계속 꾸준하게 환경도 보존하고 그 여러 가지 인간들이 불편한 거는 또 개선을 시키고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말도 아니고 욕심을 내버리고 자기 일에 무조건 다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양이라고 하는 인물이 얘기했던 하책이 돼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냥 내 막아버리고 강제로 그냥 준설 다 해버리고 강제로,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났던 거죠.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이후에 이제 신문 칼럼으로 간단하게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신문 칼럼을 제가 강하게 썼더라면 아마 저희 부친께도 굉장히 야단을 맞았을 거고, 왜 학자가 그런 현실 문제에 이렇게 깊이 있게 평론을 하느냐, 뭐 이렇게 야단을 또 맞았겠죠. 근데 어쨌든 정책 결정자가, 이 통치자라고 하는 통치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역사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역사를 여러분들 왜 배웠을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딱 던지겠습니다.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저렇게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고,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선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됐고, 일본은 어떤 변형을 가져왔고, 그게 동아시아에 가져왔던 어떤 변화 양상, 이런 것은 무엇이고, 요걸 따지는 게 중요할까요? 몇 년도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따지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자들이 지금껏 역사를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문제풀이로 배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똑같아요. 요즘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면 똑같습니다. 니네 역사 뭐하러 배우니? 그러면 전부 다 암기 과목이라고 그래요. 암기 과목. 암기 과목. 그래서 시험 보는 게 맨날 똑같습니다. 공무원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를 역사를 왜 배우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역사를 그냥 시험 점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대부분 뭐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도 맞추기, 다음 중 이 조약이 을사조약, 다음 중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다음 중 경상도 지역의 음영장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경상도 지역에 왜 음영장이 나타났는지를 따질 생각을 안 하고, 왜 이 지역, 특히 안동 지역에서 일제시대 때 유림이 많았던 안동 지역에서 왜 그렇게 극렬하게 항일운동을 했었느냐를 따질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중 안동 지역 음영장이 아닌 사람 누구인가를 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역사 교육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래 역사나 철학은 여러분들 통치자의 학문입니다. 지식인의 학문이에요. 제가 독재자 같으면은 여러분들 역사 안 가르칩니다.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과목이 역사 철학이에요. 왜? 역사하고 철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세상사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역사하고 철학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하면 나를 바로 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뭐하러 가르쳐요?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세금만 잘 내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요걸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누굴까요? 그게 진시황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분석행위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석 그러면은 책을 불태웠다고 그러면은 모든 책을 싸그리 불태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책을 싸그리 불태운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할 때 위협적이 될 만한 책만 없애버린 겁니다. 그 위협이 될 만한 책은 뭐냐? 사상서적이고 역사서적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제자백가의 서적들을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필요한 책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어떤 책들을 남겨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주역. 네? 주역. 아, 주역은 남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주역은 사실 철학가 사람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철학가라고 뭐하니? 니네 철학가년이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한데, 주역은 사서삼경을 갓된 제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역은 정말 어려운 사상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그 움직임과 원리를 사상적으로 따져놓은 책이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사서삼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도 주역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역 그러면 뭐부터 떠올릴까요? 예, 정치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 옛날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국가적으로 점을 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틀려요. 근데 사실 주역은 중요한 게 천문에 돌아가는 걸 갖다가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통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의 황제들은, 옛날의 통치자들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자라고 그러죠. 천자. 하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인간의 의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리느냐. 하늘의 뜻을 내 몸에 받아서 내가 하늘을 대리해서 천명을 시행하는 것이다 라고 황제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이다? 하늘의 득이 나한테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주역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주역은. 공장님이 말씀하신 논어보다 그게 훨씬 센 거예요. 공장님이 말씀하신 논어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니네가 살아나와 하는 문제인데 주역은 진짜 이거 하늘이 움직이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래서 나한테 득이 왔다. 이래서 내가 통치자로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요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일반 사람들 알면 큰일 나요. 모르는 게 나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독재자가 됐을 때 백성들이 뭘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통치하게 될까요? 최소한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아니에요. 이게 얘기도 이게 굉장히 그 고난도의 그 사상서입니다. 네? 그렇죠. 무슨 틀림없이 조직을 관리해 보신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용적인 것만 딱 가르쳐야 돼요. 실용적인 거. 그러니까 사상적이고 예의, 도덕 뭐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거는 교양인들 통치하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99% 사람한테는 딱 실용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때 분석행위를 했을 때 딱 남긴 서적들이 뭐냐면은 농업서적들, 농서들, 의서, 병 걸리면 고쳐야 되잖아요. 의서. 이런 것들만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점거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통치했을 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근대식 교육을 니네한테 도입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니네한테 잘할 것이다. 이건 지네 입장이죠. 그죠? 이건 지네 입장이에요. 지네 입장인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야 얘네들 부려먹기 편할까요? 여러분들 일자무식이 그 부려먹기 편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애들이 부려먹기 편합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식민지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교육을 어디까지 시키느냐의 문제입니다. 딱 어디까지 시키면 여러분들 부려먹기 좋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학교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간 관리자는 어느 정도 교육까지 딱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게 중학교 교육이에요. 기술 관료, 기술을 할 수 있는 거. 고등학교 이상은 배우면 별로 안 좋습니다. 통치할 때 골치 아파요. 그러면 대학을 진학을 시켰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땅에 일제가 만들었던 경성제국대학은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의 청년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경성제국의 조선인들이라고 하는 제국대학의 조선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적은 책이 있어요. 이 일본이 통치하던 여러 각 지역이 식민지는 대만하고 조선이죠. 그게 세워졌던 제국대학,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니는 제국대학들의 아니들 조선인들은 누가 있었는가 조선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숫자가 굉장히 작아요. 숫자도 작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제국대학에 왜냐면 일부는 엘리트를 만들어서 자신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니네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걸 갖다가 강조를 할까요? 법, 의학 이쪽을 강조를 합니다. 식민지 청년이 문학하고 철학하고 역사하는 건 굉장히 싫어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거 배우면 반항한다니까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냥 니네 우리 체제 하에서 잘해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등고시 혹은 의사. 그렇게 해서 일부 이 식민지의 엘리트들은 그런 식으로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윤동주 같이 문학 청년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수 정권 시절에 저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보수 쪽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역사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 국가가 왜 국정교과서, 역사를 국정교과서화 하려고 하느냐, 이거 굉장히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가지고 시민사회교육, 시민교육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저희가 바보가 됐었어요, 그때. 바보가. 저희가 맨날 그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은 저 식민사관에 물든 역사학자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 사이비 역사학자들, 흔히 말하는 제야사학자들이 18번 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 역사학자들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저희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역사학의 가장 기본 정신이 뭐냐? 저희 역사학의 조종은 공자예요, 공자. 공자님이 춘추를 썼잖아요. 사기 이전에 있었던 게 춘추입니다. 춘추의 정신을 보고 사마천이 사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에 있어서 역사학자, 특히 동아시아 역사학자에 있어서의 역사학의 정신은 공자님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했느냐? 수리부작이라고 했습니다. 술, 서술하되 쓰되 장, 지어내지 않는다. 역사는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엉뚱한 대로 많이 썼어요. 역사 여러분들 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게 치욕적인 역사도 역사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도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역사를 어떻게 왜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없을 때 역사 얘기 들으면은 어떤 게 재밌어요? 와, 우리가 만주벌판을 가지고 중국을 호령했다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맨날 중국한테 싸워서 맨날 얻어 터졌어. 이러면 어떠냐? 우리나라 사람들 18번 있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고구려 백제신라하고 우리는 같은 지역에서 그 문화가 내려온 거는 맞는데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신라가 한국가였을까요? 다른 나라입니다. 그거. 고구려 백제신라는 각각 다른 나라예요. 이거는 국제전쟁이에요. 고구려 백제신라가 싸우는 거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요 지금 한반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장에서 자꾸 그걸 바라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고구려가 그런 식으로 만주를 벌판했으니까 만주는 우리 땅 이걸 외치면은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문화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몽고 애들이 야 원나라 때 우리 탐나 지배했으니까 탐나 우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런 식의 역사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위대한 한국사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위대했다. 우리는 넓은 영토를 영토 넓으면 뭐합니까? 나라가 없어진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그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아요. 역사에 제대로 된 연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고조선이 중국 전체를 다스렸다더라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조된 그런 사료들을 가지고. 문제는 그 위조된 사료들을 정통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이거 가짜야, 이건 근대에 만들어진 거야 하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 안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우리 강했다, 우리 위대했다, 우리 잘났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얘기를 하려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번이 뭐냐면, 저것들 스승들이 전부 다 일제시대 때 일본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서 배운 거에서 저건 일본의 사관을 받아들여서 그래. 식민사관이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일본의 식민사관은 이미 1960년대에 다 타파가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를 추구를 합니다. 역사학자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귀에 거슬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역사학자는 지어낼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는 게 역사학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친일파로 저희 항상 공격받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자빨 빨갱이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 친일하고 좌익하고 맞습니까? 친일하고 진보하고 맞습니까? 한몸의 역사학자의 이상한 모든 게 다 씌워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제대로 역사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왜 배우는가를 고민을 안 하고 역사의 사실을 외우는 데만 집중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위한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안타깝다. 그래서 강연을 할 때 제가 왜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를 엮어서 이렇게 중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이 70분만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벌써 제가 절반 써버렸어요. 이 사설 얘기를 한다고. 자,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부터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치하고 싶으세요? 통치 받고 싶으세요? 자,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인간으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하는가, 지배당하는가. 되도록 지배하고 싶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래 중국에서는 역사가 제왕학입니다. 제왕학. 중국의 역사서에 3대 역사서가 있어요. 3대 역사서. 아까 첫 번째가 공자님이 지은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입니다. 이 춘추는 노나라의 역사를 기술한 거죠. 공자님이 계시던 이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때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후대에 이 춘추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시니 난신적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기록이 중요할까요? 왜 역사가 중요할까요? 만약에 전두환이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대통령을 지낸 위대한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역사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 잘했다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건 종교에서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법적이나 모든 인간들은, 이 역사 속의 인물들은 똑같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억지로 부정적인 평가를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 멋대로 하겠죠. 근데 역사에 이게 무서운 게, 여러분들 역사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친일파예요. 자, 할아버지 친일파. 기록에 나와 있어요. 혹은, 이 집안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항일운동에 투신해서 정말 집안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만약에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죠. 기록으로 남겨진 것은 최소한 1000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엔 1000년이 아니라 2000년, 3000년 이제 지구 이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가겠죠.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들, 남신적자들이 함부로 날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기록에 남겨져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1000년이 넘도록 이걸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가 왜 쓰여지게 되느냐? 공자가 사람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서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천이 쓴 사기예요. 사마천이 쓴 사기. 사기는 사마천이 사기를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는 벽장 속에 꽁꽁 갖춰놓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열어봐야 되는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부의 욕을 더럽게 하거든요. 이 사마천이 왜 궁형당한 거 아시죠? 사마천이 황제한테 계기다가 모가지가 떨어질 지경에 처했어요. 근데 함부제라고 하는 인물이 진시황과 더불어 황제의 2대 전형입니다. 굉장히 파워풀했던 황제예요. 그러니까 함부제 때 이 사관이 사마천인데 사마천이 바른 소리 하다가 함부제한테 찍혔어요. 그래서 저 새끼 죽여! 이렇게 됐는데 이 고대에도 사형을 받으면은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방금 들었죠. 궁형, 뛰는 겁니다. 안 뛰려면 여러분들 어떤 방식을 쓰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사해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상투자라는 거. 이건 이제 한국제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신체 발도 수기부모라 해가지고 이제 몸에 이제 생치기가 나는 걸 갖다가 좀 불효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네? 거세가 그게 궁형입니다. 그게 궁형입니다. 뛰어버리고 도마셔야 돼요.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으로 벌금 납부를 세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귀족들이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 사마천은 자기가 들을 재산도 없고 주변에서도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역사가가 내가 포장포장해가지고 이 함부제가 전쟁 장수 잘못 써가지고 전쟁 실패한 걸 갖다가 포장포장 그냥 다 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거 죽여 이렇게 된 거거든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이제 역사서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치욕적이더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는 궁형을 받은 겁니다. 궁형을 받은 겁니다. 궁형이 아까 거세하는 거예요. 거세를 당한 상태로 사기를 살아남아서 사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안에 아까 함부제가 잘못했던 일, 잘했던 일, 그거는 후대에 평가를 했지만 함부제가 했던 일도 전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제들이 했던 일들 전부 기록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떻게 바로 표어물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천이 완성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썼냐? 이 책은 벽장 속에 꽁꽁 숨어놓고 나중에 열어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선왕조실록 때도 보면은 왜 왕들이 자기 그 사초 어떻게 썼는지, 자기 아버지 어떻게 썼는지 열어보려고 용을 쓰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잖아요. 사관들이 모가지가 떨어져도 그거는 안 보여주고
한참 뒤에 이제 그런 식의 정신들이 이어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까지는 역사가 기록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라고 한다라는 의미가 됐는데 점점 이제 이 기록들이 쌓입니다. 점점. 근데 여러분들 역사의 기록이 점점 쌓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이 쌓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공무원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공무원 여러분들 하실 때 어떤 지침이 딱 내려오면 여러분들 뭐부터 합니까? 전염병이 이렇게 확 돌았어요. 여러분들 뭐부터 하죠? 옛날에 우리 전염병 돌았을 때 어떻게 조치했지? 자료 찾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역사 기록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회의를 어떻게 했지? 그때 우리 어떤 조치를 취했지? 그때 우리 실패했던 거는 뭐고 성공했던 건 뭐지? 그게 역사에서 찾는 거예요. 당시에 그럼 대통령들은 장관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지?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잘된 거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송나라 때까지 오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송나라 때까지 오니까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제 황제가 보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송나라 때 저명한 재상이었던 사마광이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의 통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 책이 뭐냐?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자가 자료할 때 자자고 치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리고 통은 통할 통자고 감은 뭐냐면 거울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의 자료가 되는 시대를 갖다가 통해서 거울로 바라볼 수 있는 책. 그게 자치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치통감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어요. 이만한 책으로 30권입니다. 그게 줄인 게 그만큼입니다.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이전에도 수많은 통치 자료들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그걸 봐야 되니까 그걸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게 자치통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일반 사람을 일으키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책이었다? 통치자, 황제를 위한 책이었다. 근데 우리나라 세종대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자치통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자치통감을 읽고 이거는 백성들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은 여러분들 일자무식의 백성은 아닙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양반, 사대부들을 이야기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을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보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이가 필요합니다. 종이 옛날에 되게 비싼 겁니다. 종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싸지만 옛날엔 종이가 비싸요. 이 책을 보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종이 10만 관을 준비를 시킵니다. 뭐하러? 자치통감을 찍어가지고 각 지방에 2구씩 내려보냅니다. 아마 그때 당시 제주도 틀림없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 책. 그리고 그 책을 향교나 관아에 두고 사대부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끔 합니다. 정말 그건 대단한 거예요. 통치의 데이터를 이 유림들, 이 지역에 있는 사대부들과 같이 향유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민주적인 군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가 독재자가 되면은 제가 사학과 역사학과 선생님이지만 제일 먼저 없을 게 역사예요. 뭐하러 배워요?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시험에서 역사 빼. 그죠? 그냥 열심히 수학이나 가르치고 의대 한 10배로 늘려가지고 의사 한 10명 더 만들고 로스쿨 탁 늘려버려요. 그래서 뭐 사람들 좋아하는 전문직 많이 하죠. 세금 열심히 내고 이렇게 하면 되죠. 사람들이 뭐 정책에 뭐 이거 판단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일반 여러분들 대중들이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느냐? 바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 국가나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역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진시황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진시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를 한번 확 눌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이제 진시황을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시황 그러면은 진시황 그러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문성경이 말고 또 떠오르는 이미지 뭐가 있습니까? 네? 예, 만리장성. 또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풍류를 즐기셨던 분 아니세요? 혹시 아방궁 딱 얘기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방궁이라는 이름의 술집도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진시황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나타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유학자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유학자들이 남긴 기록. 제가 아까 분석행위를 이야기했죠. 진시황이 분석행위를 해가지고 책을 불태하고 유학자들을 파묻었습니다. 유학자들을 파묻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유학자를 몇 명이나 파묻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죠. 예. 몇 명 안 돼요. 400몇십 명밖에 안 파묻었어요. 이게 많으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춘추 전국 시대의 전쟁 기록을 보면은 여러분들 포로를 가장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파묻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 잘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그거. 옛날에 칼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 포로를 잡으면 제가 한번 물어요. 여러분들 포로 잡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하인으로 삼죠, 노예로 삼죠. 노예도 밥 먹습니다. 그죠? 고대 국가에서 식량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노동력으로 쓴다라고 하더라도 매겨야지 하죠. 결국 이게 잘못되면은 부담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까요? 필요한 국소수만 남기고 다 없애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죽이는 게. 근데 대규모 인력을 갖다가 한 방에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은 파묻어 죽이는 겁니다. 구덩이 판다, 들어가게 한다, 묻는다. 자, 그러면은 전쟁 한번 벌어졌을 때 보통 한 몇만 명씩 파묻어 죽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요. 한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5만 명 웃었습니다. 10만 명 기록까지 나옵니다. 한 방에 10만 명 파묻어 죽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파묻어 죽였는데 진시황은 들은 400명 파묻어 죽이고 2000년 내내 욕을 얻어먹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왜 10만 명 파묻어 죽인 장수는 뭐라 안 하고 400명 파묻어 죽인 진시황을 폭군이라고 욕을 해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 설명하십니까? 전쟁은 당연히 죽는 거니까 네. 그걸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죽이니까 문제가 생기고 포로가 아니니까. 포로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평화주의자들과 전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록. 펜떼신 놈이 왜 겁난 줄 아세요? 진나라가 금방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항고조 유방에 한나라를 세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한무제 시기, 한 70년 지나서 한무제 시기 때 국가적으로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집니다.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하거든요. 사상.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국가에 이제 이렇게 기본 이념으로 삼듯이 자본주의가. 진시황은 법관을 채택을 했습니다.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근데 웃긴 게 이 법으로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라 때 그러면 법을 무시했을까요? 아닙니다. 법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법 없으면 국가 절단납니다. 그런데 법을 갖다 내세우자니 어떻게?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사상,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 뭘까요? 그게 육아입니다. 육아는 사람답게 살아라. 질서를 지켜라. 그리고 상하에 아까 예라고 하는 게 질서거든요.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기하면은 신분, 계층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사는 건 충과 효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통치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이데올로기. 물론 그런 육아가 주창하는 이상세계, 도덕세계가 되면 가장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것을 주입을 시키면
국가가 다스려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질서 유지하기가. 그래서 껍데기는 육아의 탈을 쓰고 실제적으로는 그런들 갖다가 잘 못했을 때는 뭘로 제재를 하는 겁니까? 법으로 제재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시기 때 국가의 통치 이념을 육아로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독존 육아, 타출 백가. 원래 육아 말고도 사상이 제자 백가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오로지 뭘 높인다? 오로지 육아만 높인 겁니다. 독존.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 이념은 뭐? 육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상들은 전부 이주가 되는 겁니다. 타출 백가. 나머지 백가는 전부 다 내쫓아버립니다. 속된 말로 출세하려면 뭐 공부해야 됩니까? 육아 경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면. 과거 시험 과목이 뭡니까? 육아 경서예요. 그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모든 시험을 성경으로 봐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물론 육아라고 하는 이념 자체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통치 이념으로 썼을 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인들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을 한 겁니까? 육아 사상으로 무장을 합니다. 육아에서는 사실은 임금도 굉장히 이 속박을 당합니다. 임금이 통치자가 스승이자 어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육아가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통치자도 괴로운 거예요. 너 왕노릇 똑바로 해라 이렇게 육아들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계약 관계에 의해서 쭉 내려왔는데 문제는 육아를 탄압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진시황이잖아요. 유학자를 400명을 파묻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펜대진 사람은 누굽니까? 펜대진 사람은 역사학자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육아잖아요. 그러면 진시황에 대해서 쓸 때 어떤 입장에서 쓰겠습니까? 육아적 입장에서 진시황을 평가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것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역사학자. 진시황이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당시에 육아들이 이 세상의 주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구나. 그걸 저희는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 그래서 제가 많이 모릅니다. 비록 육아의 입장에서는 진시황은 폭군이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세상을 통치하는 지배자로서는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과연 그것이 실제로 폭군이었느냐.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방금 아방궁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느냐. 아방궁 그러면은 야 호화롭다. 저 주지훈님이다. 뭐하러 저렇게 크게 궁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저렇게 백성들 힘들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당시에 700년 이상 벌어졌던 분열 시기를 마감을 하고 최초의 통일 대제국이 성립이 된 겁니다. 진시황이 통일했던 영토의 넓이가 우리 한반도 몇십 배예요. 그 시절에 핸드폰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제국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최초의 황제라고 하는 직책을 만들어서 즉위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만든 게 진시황입니다. 그 전에 중국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사망오제에 나오는 황제는 이 황제가 아닙니다. 그 이제 누왕자 쓰는 황제 있죠. 그거는 이제 전설 속의 인물로 황제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황제, 황제라고 하는 것은 직칭입니다. 우리 대통령 같이 직칭입니다. 직칭. 그러니까 그냥 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을 갖다 이야기를 하자면 우주의 지배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황제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첫 번째 황제, 처음 십자. 그래서 시황제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무슨 황제? 2세 황제. 그 다음 3세 황제.
이 황제를 만든 다음에 진시황이 이렇게 이야기돼요. 이렇게 내가 첫 황제가 되고 이게 2세, 3세, 만세토록 가리라. 그런데 3세도 못 가서 그냥 절단이 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시황제라는 게 진시황제라고 하는 게 첫 황제라고 하는 뜻이에요. 처음 시자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세상에 없던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제국을 만들었을 때 황제가 거처하는 거처가 여러분 평범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상징하는 뭔가 큰 건축물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통치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전용기가 있냐 없냐 우리 노지사님이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다니면 박수 쳐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적으로 경차 타고 다니는 건 박수를 치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귀중한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들 경차 타고 나가가지고 도지사 반사 여기입니다. 우리 유림 아파트 여기 위에입니다. 이게 비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금수하다라고 좋은 걸까요? 아까 얘기 말씀하셨죠. 질서라고 하는 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적어도 몇 종류, 제후급의 제사를 지낼 때는 적어도 몇 종류, 4대부급에서는 몇 종류,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 예를 따지잖아요. 격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의미를 두자면 과연 아방궁이라고 하는 건설 사업이 진시황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사업일까요? 대제국을 건설하고 처음으로 자신의 통치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건 뭐야? 나의 권위를 온 세상에 떨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아방궁을 비난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리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리장성. 백성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막 개업해가지고 막 토목사업에 동원해서 일을 많이 시켰다. 그럼 옛날에 백성들이 일하지 누가 일합니까? 백성들이 지니는 의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병역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요역을 제공해야 됩니다. 몸으로 가서 떼어야 돼요. 그게 미지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지금 그런 조세제도가 발달해가지고 몸으로 안 떼우더라도 어떻게 조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백성이 바로 병사도 됐다가 국가가 필요한 노동력도 됐다가 또 피지배계층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때 당시에 진시황 때 왜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었느냐를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7개 큰 나라가 있었거든요. 물론 작은 나라 몇 개 남아있었지만 7개 큰 나라가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통일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을 할 수 있는 엄청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가 한반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북한하고 우리하고 막 싸우다가 누가 옆에서 건드리면 똑같이 왁 하고 우리는 한민족이야 이렇게 합니다. 일본이 살짝 건드리면 우리 대번에? 이 말은 뭐냐? 사실 7개 나라로 쪼개져 있었지만 중국 애들은 그때까지 전국시대에 이 안에 있던 한족들은 중화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공통적인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북방민족, 여러분 흉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흉노가 굉장히 세진 거예요. 그래서 흉노가 들어와가지고 조나라도 두드려 패고 진나라도 두드려 패고 위나라도 두드려 패고 막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갈라져서 두드려 맞는 것보다는 하나가 되면 덜 맞는다. 아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통일전쟁이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진시황이 땡 해가지고 다 쌓은 게 아니고 그 전에 하도 이제 위나라나 조나라, 그 위에 한나라, 진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 흉노족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다 장벽을 쌓았어요. 왜? 흉노족은 기병이잖아요. 유목민족이니까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다니는 애들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담 쌓는 거잖아요. 말 타고 못 넘어오게. 그래서 장성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장벽을
다 국가마다 만든 거예요. 말 타고 못 넘어오게. 그 진시황이 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중간중간 분산되어 있던 걸 하나로 이어 붙인 겁니다. 진시황이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니고 이어 붙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시황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왕조 때마다 항상 장성을 축조를 했어요. 왜? 국방유무민족을 항상 강했으니까. 항상 머리 아팠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북경 가서 보시는 구경하는 그 팔달력 있는데 그게 마리장성은 명나라 때 쌓은 겁니다. 명나라. 그 명장성이에요. 진나라 때 쌓은 거, 진나라 이전에 쌓은 거, 한나라 때 쌓은 거, 위진남초 시대에 쌓은 거, 명나라 때 쌓은 거 다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그냥 국방력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로 치면 탱크 많이 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마리장성 쌓은 게 백성들 고유를 지어 짠 걸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중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군사행동.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할 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노동력을 또 활용을 시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한나라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모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이재민이 70만 명이 생겼습니다. 관동시 황하하루에서. 이재민들이 70만 명이 생겼다는 것은 실업자가 70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황제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70만 명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일거리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거리 만들 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토목사.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여러분들 공무원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가 급하게 돈 돌리게 하려면 뭐부터 딱 일으킵니까? SOC부터 딱 일으키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똑같았어요. 2000년 전에도. 그래서 예, 뭐 호수 파고, 저수지 파고, 그 다음에 뭐 농지 정리하고, 그러면서 의복을 지급하고, 이렇게 그 먹을 걸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사기경제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2000년대. 그러고 나서도 사람이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강제로 떼거지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국방이 위험하잖아요. 한 30만 명은 국방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다 신도시 건설합니다. 무슨 신도시? 군사도시. 거기다가 땅 개간시키고 그 사람들 거기다 이주시킨 다음에 얘네들은 농사도 짓고 거기서 나오는 거 지네들 먹으면서 국경 방비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위성도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을 진시황 때, 한무제 때 이렇게 욕먹었던 황제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또 진시황이 했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자를 통일시키고 도량형을 통일시켰어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도량형을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는 7개 큰 나라들이 도량형이 다 틀렸어요. 화폐도 틀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그 유럽이 통합되기 전에 이후로 통합되기 전에 아마 여행 가보신 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국경 넘어갈 때마다 헤드포드 검사하고 국가마다 통화가 다 틀렸잖아요. 프랑스는 프랑스 쓰고 파운드 쓰고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스 쓰고 뭐 이태리는 리라 쓰고 독일은 마르크 쓰고 다 틀렸잖아요. 정말 불편했거든요. 갈 때마다 환전하고 갈 때마다 검사받아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유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넘어갈 때 아무 그냥 국경 그 간단한 소리만 저처럼 다 그냥 넘나갈 수 있잖아요.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 말은 뭐냐? 계속적으로 상호이 발달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역이 발생하고 문화 이동이 발생을 하는데 수레바퀴 폭이 틀린 거예요. 수레바퀴 폭이. 국가마다. 수레바퀴 폭은 지금같이 아스팔트 포장된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땅에다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면 수레 이 바퀴에 맞아 딱 단단하게 그게만 고정이 우리 철도같이. 근데 각 국가가 그걸 통일을 못 시켜요. 왜? 전쟁 나면 수레에다가 문자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거벽이 따로 있잖아요. 전차벽. 그래서 수레바퀴폭을 똑같이 하면은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수레바퀴폭을 다르게 하는 게 북한이 우리 철도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해지니까 어떻게, 이게 통일되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원활해지겠구나.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세력이 발생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좀 더 이제 같은 문화고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있지?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진시황의 통일에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진시황이 수레바퀴법을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량행을 통일을 시킵니다. 도량행을 통일을 시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서귀포에 1km하고 여기 1km가 가격이 이 실제 그 내용이 틀려버리면 장사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량행 그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겁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전체의 상업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진시황이 여러분들 폭군이고 능력 없는 군주 같았으면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시황이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문자를 통일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문자 통일이라는 게 뭔 뜻이냐 이게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중국은 여러분 지금도 각 지역마다 말이 틀립니다. 방은 많은 거 아시죠? 저는 이제 대만에 수요하고 됐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도 국적 표준어 보통화라고 합니다. 국어라고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공식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그쪽이 원래 중국의 남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명나라 때부터 남방어를 많이 씁니다. 민나더 타위라고 합니다. 저는 타위 한 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제주 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걸 중국 표준어로 이야기하면 먹거니 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대만 그 민난 지방 방언으로 얘기하면 와까이 꽁 네, 와까이 꽁 그러니까 장 이렇게 우리 한자로 강자 있죠 강자 말할 강자를 중국어 발음으로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민난 발음으로 하면 꽁 그럽니다. 완전히 틀려요. 제가 홍콩에 자주 이제 회의하러 가는데 홍콩 사람들은 캔톤에서 광동어 쓰잖아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말 안 돼요, 아예. 아예 안 됩니다. 제 스승이 절강성 분이었는데, 대만에 계셨지만, 몰래 본가가 절강 쪽이었는데, 이분이 컨디션이 딱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표준으로 하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은 자기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지도 받을 때 미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들, 중국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여행 가시면 TV 보면 항상 밑에 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자도 원래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틀렸어요. 여러분들 영어 보면은 정자체도 있고 필기체도 있고 뭐 이렇죠. 우리 이걸 폰트라고 그래요. 폰트.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글 같은 거 써보시면은 서체가 틀리잖아요. 뭐 명조체도 있고 구리체도 있고 이 서체가 틀렸는데 문자 통일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서체를 통일을 시켰다. 그것이 소전체입니다. 전서체의 옛날입니다. 소전체가 전서체로 되고 한나라 때 예서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서체가 나오고 요번에 이제 해서체에서 약간 행서 기운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더 발달하면 소서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폰트를 통일시킨 거예요. 각 지역마다 이 폰트가 조금씩 틀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문서로 갔을 때 오해를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치를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전부 완비를 한 게 누구냐? 그게 진시황이에요, 사실은. 진시황 때 도로도 다 따갖고 그 치도직도라고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5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전국을 시차를 다녀요. 그 순행이라고 부르는데 그 순행 지금도 열심히 쓰는 국가 하나 있죠. 북쪽의 뚱뚱한 애들 맨날 그 지방시찰 다니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통칭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생각 안 나세요? 박정희 시절에 여러분들 뉴스 보면 항상 현장 지방시찰 지도비 많이 나가죠. 이것 통치자로서 권위를 상징하고 자기가 통치자임을 각인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통칭입니다. 이걸 중국어로 순행이라고 합니다. 순행, 지방시찰. 진시황이 자기가 통치하는 동안에 지방시찰을 5번을 합니다. 전국으로. 그 시절에 수레 끌고 군대 거느리고 각 지역에 순행을 가서 태산에 가서 하늘에 제사를 딱 지내죠. 그것이 어떤 행위냐?
내가 바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알리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계속 사람들한테 이 뉴스에 노출이 계속 되잖아요. 그 원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거 전부 다 통치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뉴스에 나타나지 않는 행적이 없는 통치자, 그러니까 이 행정 권위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잘했던 게 바로 진시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직을 새로 만들고 토지제도를 새로 만들고 도로를 닦고 국가의 깃털을 잡고 뭐 도량형을 새로 만들고 새로 통일을 시키고 문자도 통일을 시켜서 문서체제를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국가 통치 행위의 기본을 다 잡았던 게 바로 진시황이다. 그 뒤에 나라를 세웠던 한나라, 그 뒤에 나타났던 여러 위진남부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이런 국가들의 국가 조직의 가장 깃털이 됐던 게 누구냐? 바로 진시황이 만들어왔던 제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진시황을 단순하게 폭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록만 놓고 본다면은 유학자들이 후대 유학자들이 유학을 탄압했기 때문에 진시황을 폭군이다라고 정의를 많이 했지만 실제 행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통치자로서 굉장히 강력했고 통치자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라고 여러분들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린 걸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전두환 대통령을, 김영삼 대통령을, 김대중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양면을 한번 다 보십시오. 한쪽 면만 보시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맞을까요, 팀장님? 지금 사실 이제 시간 그 진시황의 성이 영시입니까? 예, 영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 영시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다른 얘기인데요. 본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있는 겁니다. 초창기는 왕족들만 있었어요. 이 성씨가 대부분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적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본래 이제 왕족들만 성이 있다가 그러니까 부족장 내지는 왕족들이 성이 있다가 고려시대 때 최초로 이제 그 신하들에게 사성, 그러니까 성이 내려가죠. 그 성이 있어야지만이 귀족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뭐 안동건 씨나 안동김 씨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양정가인데, 진주정가인데, 뭐 진양강가나 이 고씨도 마찬가지. 고양도는 그때 당시 이제 상공유산에 여기도 이제 고양도, 삼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 귀족으로서의 어떤 지배계층이 탐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증명이 되는 게 성씨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 초에 제주도에 혹은 전체 한반도에 성이 있는 사람이 인구가 몇 프로나 될까요? 한 10% 될까요? 10%도 안 될까요? 지금 성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90%의 일반 백성, 일반 천민 조상님들은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민주사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전부 다 그거 집착하고 성씨가 저 양반이냐 뭐 아니냐. 지금은 이미 그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죠. 그 사실 따지고 올라가면은 90%는 사실은 양반 가문이 아닌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고 지금 다 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성과 개인의 편입을 많이 시켰죠. 억지로. 그래가지고 중국 고대사는 언제까지가 고대사입니까? 이거 굉장히 그런 학술적인 질문인데요. 사실은 고대사,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고대사, 중세사, 뭐 근대사, 현대사 이런 식의 방식을 나누기도 하고 뭐 근대를 기점으로 해서 전근대사, 근대사, 근대 이후, 모더니즘, 포스트 모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류법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시대를 설정을 하는데 학자마다 다 틀려요. 학자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근대의 시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자본주의가 싹을 텄잖아요. 그 자본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 이론도 생기고.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가 시작된 그 시점을 갖다가 우리가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본주의가 태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산업혁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사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양사회도 대비를 했을 때 그러면 도대체 동양에서는 근대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의 싹이 언제 텄느냐? 대규모 이겨 생산물이 생기고 공장제 수공업이 생기고 상품의 유통이 생기고 부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언제 생겼느냐? 요걸 있잖아요. 동양사회에서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한 400년대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1600년대를 보기도 하고 요거 가지고 싸운 논문이 1000편이 넘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알기 쉽게 하라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까지는 고대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하신 고대사는 중국 고대사. 저는 이제 확실하게 고대 저는 이제 진한 시대입니다. 지난 시대. 예, 저는 이제 진나라하고 한나라 그게 제 주 전공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진한 시대는 대다수가 고대사라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사라는 용어도 그냥 저희 입장에서 고대사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른 용어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대사도 뭐 상고사가 있고 중고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학자적 분류에 따라 다 견디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역사를 어떻게 연구하느냐라고 하는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좀 있어요? 자, 궁금한 거, 뭐, 수업 내용은 뭐, 항구조 유방이라든지, 항구조 유방의 그 부인이었던 아주 그 여걸이었죠. 여태우 이야기도 있는데, 뭐,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진지한 얘기 조금 이렇게 하는 걸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널강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2학기 때, 조정해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의 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